자, 예상 문제 8번 문제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2차 준비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이 많은 거 언제 다 외웁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주관식도 객관식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객관식을 하실 때 반복적으로 막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주관식도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봤다, 한번 답안을 써봤다, 이걸로 시험장에 가가지고 막상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능수능란하게 답안을 작성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여기도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준비가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을 쫙쫙쫙쫙 작성을 해 나가려면 적어도 같은 문제를 2회 내지 3회 정도는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써보냐 써보지 않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세요. 어렵죠, 주관식. 당연히 쉬우면 그게 시험이겠습니까? 시험이 아니지.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할까? 하셔야죠. 안 할 겁니까? 해야지. 자, 반복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암기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씁니까? 써보세요. 이대로 보고 2번, 3번 써보면 자기 것 돼요. 이제 그렇게 주관식을 준비를 해야지. 아, 어렵다, 내용 숙지도 힘든데 언제 쓰냐? 해야죠. 숙지도 하고 써보고. 자, 모의고사 문제 주면 한번 썼다, 답안 제출했다, 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2번, 3번 쓰는 거예요. 객관식 몇 번 봤습니까? 지문 못해도 뭐 5번, 6번 보면서 자기 거와 시키니까 시험장에서 지문 나오면 맞추듯이 주관식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해야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복을 하지 않으면 주관식도 결코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써보지 않았는데 시험장에서는 쓴다? 될 수가 없죠. 근데 처음에 딱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까?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이거부터 막막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공하는 모범 답안 보고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죽고 잡으십니다. 하셔야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해야 돼요. 써봐야 돼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써야 돼요. 3번 써봐야 돼요. 3번 정도 쓰면 여러분 거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사 문제가 나오면 내가 그거 정리하고 썼던 주제가 나왔네, 그거 들어가고 거기서 추가시키고 첨부시키고 변형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는 또 준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요즘은 사례도 쟁점을 다 줘요. 가로 1, 가로 2 뭐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사례지 포인트만 잡으면은 단문 쓰듯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요는 반복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출제가 될 만한 범위는 이미 출제됐고 범위는 한정됐어요. 단문 여러분들 3문제만 제대로 쓰시면 60점이에요.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사례 중에 하나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배점을 잘 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평상시에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답이지, 그냥 무작정 어렵다 이렇게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 문제 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파트입니다. 이쪽은. 자,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비송사건 절차, 정식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해서 직권으로 탐지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식 소송하고는 다르죠. 이제 이 부분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비송사건 재판에서 사실관계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어떻게 하냐 이렇게 법원이. 자, 거기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냐면, 자,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증거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이 됐어 안 됐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 결국은 그거예요. 법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이게 맞네 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럼 이거 맞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엄격한 증거냐 아니면 그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냐 필요 없어요. 일단 증명 들어가면 그럼 법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법관이 수긍하게끔 이게 맞다라는 걸 확신하게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심증 가게끔 뭐 이런 거 이 정도 차이지 결국 누가 하냐면 법관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정식 재판 어떻게 합니까? 정식 재판은 뭐 민사소송도 그렇고 자 형사소송, 행정소송 자 보셨죠? 행정소송 할 때 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처에 증명해라. 그럼 증명할 때 증거도 제출하겠죠? 얼만큼 증명을 해야 됩니까? 법관이 고개 끄덕끄덕 하게끔 이름 적법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증명력이라는 것 이런 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법관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증명하냐 이런 건데 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명 누가 하냐 이거 중요해요. 누가 뭘 주장해서 그거를 증명을 하냐 이거 중요하지만 여기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해서 직권으로 사실 탐지하고 이겁니다. 이게 탐지 이런 사실이 있었어? 이게 진실이야? 그 다음에 증거가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게 다 직권입니다. 그러니까 비송이죠. 비송. 정식 민사소송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식 소송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직권조사, 직권탐지, 직권증거조사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탐지를 하는데 야 내가 이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법관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제출하면 돼요. 알아서. 정식 민사소송처럼 엄격한 어떤 증거조사나 이런 걸 거칠 필요 없이 야 이거 조사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 법관이 참조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관계 결정도 그렇고 직권조사 나오고 직권탐지 나오고 직권증거조사 나오면 여기가 핵심 포인트. 정식 민사소송하고 다툽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식 민사소송을 보세요. 원고 피고가 지금 권리 의무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법관이 직권으로 내가 알아서 판단하게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원고도 뭐 증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피고도 뭘 증명하라 이렇게 이제 해줘야지 법관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비송 사건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실 뭐가 나오건 조사 뭐가 나오건 증거 뭐가 나오건 직권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직권. 그러면 직권이란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입증 책임 이런 것들이 법원이 알아서 법관이 하는 거니까 당사자가 굳이 입증 책임을 부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직권조사. 자, 들어가 봅시다. 사실관계 결정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데 베이스는 자료 수집 직권주의입니다. 자료 수집 직권주의. 비송사건 심리에서 사실 발견을 위한 자료 수집의 이 말. 처음부터 책임과 권능은 법원한테 있습니다. 당사자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예요. 진실규명을 위한 요 사실. 그걸 탐지라고 하는 겁니다. 탐지. 그리고 여기에 관한 증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직권 탐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1에 제가 두 개로 나눠드렸죠. 직권 탐지와 직권 증거조사. 민사소송은 넣어줘야 됩니다.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변론주의란 말은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공격하고 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원칙이지만 비송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가 있으면 이 증거 조사 직권으로 이거 잘 쓰셔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완전히 달라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비송사건은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오히려 변론주의가 원칙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이게 원칙이다. 하여야 한다. 자, 다만 직권으로 증거조사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법,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 편에 보면 이런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겠죠. 증인신문 어떻게 하냐, 검증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하겠다. 증거조사 해가지고, 야, 인정 한번 해볼까? 뭐 한다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그러나 그 개시,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조사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의 뭐 소명 방법이나 인증과 감정. 자, 이 세 개. 소명. 자, 증거에서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 인증, 감정, 이런 거. 이런 것들. 또는 뭐 검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러나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했어요. 여기는 변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준용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요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벌써 답안 채점 끝난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자, 그러면 봅시다. 사실인정 방법. 자, 두 측면을 본다 했습니다. 두 측면. 가장 크게는 이 사실, 이런 사건의 사실, 탐지. 사실 탐지하는 방식은 법원이 자료 수집에 적합한 형태로 하면 충분해요. 정해진 게 없죠. 정해진 게. 사실 탐지.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자,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이 자료 수집에 적합한 형태로 하면 충분하고, 자, 이 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일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사건을. 그러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법원이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요. 뭐 누구누구 압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면 법관이 한번 가봐요. 그 동네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만 하네. 막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탐지. 이런 사실을 조사하는 방식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한테 서면 조회한다거나 전화 조회할 수도 있죠. 당사자나 관계인의 신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방법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측면을 제가 나누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실조사, 탐지, 증거. 자, 증거조사 방법 가운데 인증과 감정, 이거 꼭 넣으셔야 그랬죠. 여기다가 그런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인증이란, 감정이란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게 가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인증은 공인인증서 생각하시면 돼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아닙니까? 인증. 뭡니까? 법관이 아니라 다른 제3자 또는 기관,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인증입니다. 자, 감정은 법관이 보는 거예요. 직접. 이게 감정.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송사건의 증거조사 방법에는 주로 이렇게 인증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주가. 또는 법관이 직접 증명하는 감정, 이게 포함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모두 사실의 탐지에 속하는 걸로 보는 게 일반적 결의다. 이게 이제 법원의
우리 이제 법원 실무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로 비송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는 두 가지 형식, 증인신문과 감정에 의하고 나머지는 법원이 직접 조사해서 탐지. 그런데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금 이렇게 가버리죠. 지금 이렇게 제한 없다,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 탐지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탐지를 하되 굳이 증거조사가 필요해서 증거조사를 하게 될 때는 증인신문이나 감정, 이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인증과 감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방법을 준용한다. 자, 신문 할 수 있겠죠. 당사자에 대한 신문 통해서 사실 인정할 수 있어요. 다만 신문을 할 때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이 유사한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법원의 재판의 심리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도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직권탐지, 증거조사.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심리할 때 신문 방식으로 사실조사나 탐지를 할 수 있는데 비공개로. 자,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도 비공개. 정식 재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문은 법정 내에서 행해지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출석할 수 없다 그러면 법정 밖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조사는 촉탁할 수도 있고, 자, 만약에 이제 신문을 한다면 뭐 증거조사도 그렇고 사실탐지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을 할 때, 신문할 때입니다. 법원의 사무관 등이 증인 또는, 자, 요건 나누셔야 돼요. 증인하고 감정인의 신문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증인과 감정인 신문. 왜냐하면 증인 신문과 감정이 주로 증거조사의 방식을 했는데 그럼 민사소송법 준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서 작성해줘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세요.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는 의무조항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 개는 꼭 따라가는 거죠. 인증, 감정, 그 인증에서 대표적인 게 증인신문. 자, 증명의 정도인데 결국 뭐라 그랬어요? 법관이 끄덕일 만큼. 그런데 증거를 제출할 때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증거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거로서 엄격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법이 정한 그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야만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엄격한 증명이라 그래요. 엄격한 증명. 그런데 굳이 법에서 정해진 절차 이런 거 없이 증거가 채택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걸 증거로 채택할까 말까 자체, 채택입니다. 이걸 증거로 쓸까 말까 이 자체가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로서의 채택 여부라든가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어차피 채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걸로 증명이 된 걸로 볼까 말까 이 부분은 어차피 법관 몫이에요. 법원 몫.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이 됐건 자유로운 증명이 됐건 증거로서의 가치라든가 이게 차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져서 법관이 이렇게 갈까 말까 이거는 법관 몫입니다. 법관 몫.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증명의 정도 해가지고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직권으로 가다 보니까 법정 증거조사 절차에 따르지 않는 즉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엄격한 증명 이걸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이한 증명 방식으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증거를 처음부터 직권으로 조사하니까 굳이 꼭 이 증거 채택하는 조사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격한 법정 절차를 요할 필요 없어요. 간이한 방식으로 증거 제출하면 법관이 이거 받아줄까 말까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알아서 이걸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관이 이렇게 다 주도하기 때문에 증명 책임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직권 탐지주의에서는 변론주의하고 달리 증명 책임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제출 안 해버리면 법관이 제대로 이걸 오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책임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직권 탐지라도 잘못해버리면 진실관계가 오도가 될 수 있어요. 진위불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국 보충을 해줘야 돼요? 당사자가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명 책임의 위험을 당사자가 지게 됩니다. 입증 책임이 꼭 정식 소송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직권 탐지에서도 진실규명이 오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진위불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대로 진실을 탐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증명 책임의 위험은 법관이 질 리가 없죠. 당사자가 지게 된다. 자, 이 내용들이 사실관계 결정,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냐면 직권주의, 법원의 직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조사 탐지, 증거 증명 전부 다 직권, 그리고 증거가 필요할 때도 자유로운 증명,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항고. 자, 이 항고란 원 재판이 하나 나왔겠죠. 1심 재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때문에 권리가 침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불복을 해서 판단받을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상급법원에 대해서 원재판을 다시 판단을 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취소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정식 소송에서는 항소라고 하는데 결정에 의한 재판, 특히 이런 비송사건 재판은 판결이 하지 않죠. 결정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항고. 그런데 이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에 따른 재판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재항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항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항고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가 이 원 재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사건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항고 또는 통상의 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항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뭐 특별히 기간 뭐 항고 기간 며칠 내에 항고하라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 법에서 항고를 하시오라고 법에 딱 정해질 필요는 없어요. 기간 제한 정도는 있지 몰라도 이런 구조입니다.
자, 재항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따라서는 되도록이면 이 사건을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간을 단기에 둬가지고 빨리 불복을 여부를 결정하게끔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을 즉시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개 일주일 내에 항고하도록 돼 있어요. 기간이 짧죠. 요거 지나버리면은 여기는 아예 항고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이게 즉시항고입니다. 그리고 이 즉시항고는 법에서 규정됐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반 항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항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비교할 게 즉시항고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별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항고. 자, 이 특별항고는 사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유로만 항고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위헌이다 이럴 때 이것은 위헌이다. 이 법원의 재판은 위헌이다. 또는 이 재판할 때 근거가 됐던 법이 위헌 위법이다. 이런 거. 이럴 때 하는 게 특별 항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누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개가 나오는 거죠. 항고가. 그러면 요 항고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항고의 종류하고 재판입니다. 여러분들 재판 나오면 재판하는 과정?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낼 때 재판이라고 나오면 어떤 결정하냐? 이걸 쓰라는 겁니다. 어떤 결정하냐? 어떤 결정하냐? 자, 우리 그 행정소송법 할 때 항고소송 소송 요건 갖추지 못하면 각하.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 인용.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다? 기각.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항고도 마찬가지겠죠? 항고도 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네? 각하. 항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네? 인용. 뭐 취소, 변경 이런 재결이 나오겠죠. 이 결정이 나오겠죠?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네? 기각.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재항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치 소송 같으면 대법원하고 좀 비슷하죠. 대법원 상고 3심, 항소, 상고.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에 관한 게 준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요 틀을 가지고 풀어가 보시면 됩니다. 종류 쓰시고 재판의 종류를 쓰시면 돼요. 소송, 항고의 종류와 거기에 따른 재판의 종류. 자, 비송사건에서 항고는 하급법원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재판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상급법원의 이 원재판에 대해서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 이것을 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종류는 보통 항고, 항고 제기에 기간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에 이익 있는 한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 특별한 규정 없더라도 이 원재판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언제든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항고. 자, 일반적인 항고가 이런 보통 항고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항고라고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통상 항고. 교수님들은 오히려 이런 통상 항고라는 말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항고, 통상 항고. 자, 이게 원칙적입니다. 자, 그런데 즉시 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신속한 해결. 필요성, 그 제기에서 자, 기간의 정함이 있습니다. 보통 항고는 처음에 재판 때문에, 요 비송사건 재판 때문에 권리가 침해되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즉시 항고는 법에서 딱 사유를 정해놓고 기간의 정함이 있습니다. 고지된 날로부터 1주 내에
제기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이게 즉시항고. 그래서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나 보통 항고는 법의 규정 없더라도 권리가 침해되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항고에서. 자, 재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재항고는 항고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거죠. 최초 항고에 대한 항고 법원 또는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항고하는 게 재항고. 어차피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자, 이 특별항고인데 사유가 딱 정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위헌을 생각하세요. 위헌.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제로 깔아놓은 게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죠. 이미 뭐 이렇게 뭐 재항고까지 가가지고 확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는데 위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특별항고. 또는 그 비송사건 재판하는 전제가 됐던 명령이라든가 근거법이죠. 근거, 명령,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 자,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행정법 하실 때 법규명령 구체적 규범 통제 기억납니까? 명령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최종적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 자, 이게 특별한 거예요.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이때 특별한 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만 자, 대법원에 하도록 돼 있죠. 여기에 하는 항고가 특별항고. 이렇게 4가지 항고가 있습니다. 종류를 물어봤으니까 이 종류 잘 쓰셔야죠. 종류 4가지는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항고가 들어오면 법원이 재판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뭐 그거예요. 각하, 기각, 인용 뭐 이런 구조입니다. 자, 항고가 요건을 구비 못하면 부적법하니까 각하를 시키겠죠. 항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데 보호받는 권리가 없더라. 뭐 이럴 때 각하가 되는 겁니다. 자, 기각. 이번에는 요건은 갖췄지만 항고할 때 주장했던 게 이유가 없어요. 항고 이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거나 뭐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이유로 기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에 따라 정당성 인정된다. 이럴 때 항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고 할 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도 그런 말 나오죠. 이유가 없다. 기각. 그런데 원결정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원결정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고인이 주장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자체는 잘못됐지만 다른 이유로 원결정을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뭐하고 좀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봤던 소송법에서 사정 판결하고 약간 좀 비슷한 냄새가 좀 풍기죠. 물론 이제 사유가 그렇게 아주 엄격하지는 않겠지만 이유 없거나 원결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 기각을 시키게 됩니다. 자, 항고를 인용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결정이 잘못됐을 때요. 처음에 원재판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면 이때 인용을 하는데 자, 인용하는 방법을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이렇게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항고법원이 새로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한 다음에. 그러니까 단순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한 다음 다른 결정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판단해 라고 환송할 수도 있어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할 위반이다. 이것 때문에 취소할 때는 이때는 이송을 시킵니다. 관할법원으로 이송 이렇게 됩니다. 인용하는 결정, 인용 결정의 유형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판이 나오면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한 3점입니다. 3점. 1점이 아니라 3점. 중요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자, 여러분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가 불복을 했는데 불복을 했더니 오히려 원 판결보다 불이익하게 판결이 나와버리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죠. 원 판결보다 더 불이익한 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비송 사건에서는 이게 공익관리하니까 비송 사건을 직권으로 계셔서 직권으로 재판하니까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고심에서 민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준용되냐?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 비송 사건 절차법의 성격상 비송 사건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적용돼요. 과태료 사건은 원 과태료 결정보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준용됩니다. 과태료는 그 자체가 일종의 처벌이지 않습니까? 처벌 같은데 더 불복했더니 불이익하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준용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이게 뭐 정식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종류 4개, 재판의 유형 3개,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준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항고의 종류와 재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송 사건에서 재판에 의하지 않은 종료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뭘 봤습니까? 사망, 파산, 이게 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이게 직권으로 진행되는 비송 사건에서는 중단이라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종료가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자, 답은 나왔어요. 승계가 되냐? 아니면 끝나냐? 이 문제입니다. 승계가 되냐? 끝나냐? 재판 절차 종료 사유를 먼저 나열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지금 재판에 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송 사건은 법원의 전국 결정에 의한 종료와 전국 결정 이외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당사자 지위 소멸에 의한 절차 종료 3가지가 있습니다. 종료 사유. 법원이 결정으로 종료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행위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의 지위가 소멸해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거는 빼라는 거죠. 재판에 의하지 않은 종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을 잡으실 게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과연 당사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개시가 됐는데 중간에 신청을 취하니까 종료가 되는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나머지는 사망. 이걸로 종료되냐. 그때는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권리가 상속이 가능하냐? 상속이 되지 않냐. 이 부분만. 자, 재판에 의하지 않은 비송사건 종료. 신청의 취하. 이것이 이 문제에서 배점이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신청에 의한 취하.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나오면은 어디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절차 개시하고 같이 연결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비송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신청에 따라 개시가 안 됐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했는데 중간에 신청을 취하겠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 사건의 경우에는 취하라는 관념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이 신청의 취하에 의해서 종료는 신청 사건의 경우에 문제가 될 텐데, 자,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가 되는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자, 여기 전제를 깔아놨죠. 신청에 의해서만.
당연히 당사자가 신청했다가 나 더 이상 이거 유지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신청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결정고지 나오기 전까지, 즉 재판하기 전까지죠. 그리고 재판에 고지가 나와버리면 이때는 취하라는 게 없어요. 그때는 항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취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항고를 해가지고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면 항고심 계속 중에도 자유롭게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뭡니까? 신청에 의한 취하는 신청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직권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재판 고지 받기 전까지 가능하고 항고를 해서 항고심 중에도 신청 사건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자, 방가로 3번도. 자, 이번에는 사건이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도 개시가 될 수 있고 둘 다 인정되는 사건이에요. 둘 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고려해 줘야 되냐면은 이 사건의 특성을 봐줘야 돼요. 신청에 의해서 되고 직권에 의해서 된단 말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유형에 따라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재판 결과의 공익성 여부를 고려를 해서 재판의 결과가 널리 3자에게 미친다. 여러분들 3자 이게 공공복리라든가 3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직권 개시, 신청 취하 없어요.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는 신청 사건에서 신청 취하로 종료.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할 수도 있을 때는 일률적이지 않고 공익성 여부를 고려해서 널리 3자와 관련된 그런 사건, 재판의 결과가 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취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 나머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취하의 방식, 조문이 없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신청의 취하 어떻게 하냐 이런 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신청의 취하가 아니라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신청에 관한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청이나 신청의 취하나. 자, 이 말도 써주셔야 됩니다. 신청 취하 방식과 관련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 신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세요. 신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이 포기될 수 있겠냐? 여러분들 우리 뭐가 있습니까? 민사소송은 행정소송하고 달리 재판 포기, 당사자 합의로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대등한 법률관계 정식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상적으로 이런 법률관계에 관한 대등관계 이런 정식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청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청현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화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해.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상 화해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 나오기 전에 서로 양보해서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재판상 화해죠. 그리고 재판상 화해가 인정되면 굳이 이건 재판 판결의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계속 직권이라 비송사건 절차법은 이 화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대등한 당사자 간에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화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화해에 의해서 종료가 안 된다는 거죠. 화해에 의해서. 다만 이럴 수 있어요. 관계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합의조서 작성한 다음에 신청 취하 이런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에 의한 재판이 개시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아니라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합의조서 작성한 다음에 신청을
취하는 절차 이런 방식으로 종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송사건 당사자 사망은 두 개로 나누시면 된다 그랬어요. 상속되냐 안 되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오늘 제가 비송사건 절차법 정리해드린 문제는 기출문제가 안 된 영역에서 되도록 뽑은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를 드렸지만 주관식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암기. 자, 조금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행정사법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예상 문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